네, 오늘 이 시간은 제 12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것인데요. 우선 앞부분에 보면 거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그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의 각각의 특징들이 이제 전제 서론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과거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됐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에 대한 내용, 그래서 소위 그 신종 직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본 4차 산업혁명,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너무나도 좋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성과 유용성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너무 급속도로 달려가는 마치 폭주기관차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어하고 좀 컨트롤하느냐, 그것에 이제 그 종교적, 기독교적 그런 그 힘이 필요하다, 역할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12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있죠. 이제 이 시간은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의 202쪽 중간 아래 부분에 보면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이런 시대별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선은 뭐 1차 산업혁명 시대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 시대는 1760년에서 1860년까지의 기간을 1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인류는요 고대로부터 어떤 그 경작 생활을 했지요. 토지가 경제 생활의 주 무대가 되는 농업 중심의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곡식을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이제 생활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그 경작 생활 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런 데에서 탈피해서 이제 획기적인 어떤 그 혁명적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1차 산업혁명이다. 그거는 바로 1734년 영국에서 이 방직기 또는 이제 방적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발명되고 1784년에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저 그냥 사람이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어떤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이제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획기적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 중심의 산업이 기계 중심의 산업으로 혁신적 발전을 이루어진 때, 이때를 가리켜서 1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 시대인데요. 2차 산업혁명 시대는 1870년에서 1950년까지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요, 전기가 발명되고 통신, 석유, 화학, 자동차, 철강 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의 범위가 일부 제한된 범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소위 그 컨베어 시스템, 그러니까 공장의 기계화와 컨베어 시스템에 의한 자동화에 따른 대량 생산과 또 중산층의 등장, 거대 자본가와 금융기관의 등장이 바로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 이루어졌고, 또 이런 자동화, 기계화 시스템에 의해서 엄청난 양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 그런 그 혁명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3차 산업혁명으로 연결되는데요. 1960년에서부터 최근까지죠. 2010년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소위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기계의 제어가 가능한 완전 자동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이 손을 대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만 입력시켜 놓으면 저절로 알아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단계까지, 또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화 시대와 또 지식 근로자의 출현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인간의 어떤 그 한계 안에서의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기계가 기계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자동화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이루는 그런 획기적인 그 전환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또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통신, 반도체, 미디어, 유통, 또 금융, 레저의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그 휴대폰의 그 디지털 산업, 또 그 소위 스마트폰의 등장, 이런 것들은 획기적인 그런 그 발전과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제 그치지 않고 이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되는데요. 정보와 지식이 세계 경제의 원동력이 되었고요. 세계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글로벌 경제 시대가 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는데, 정보화 시대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대변혁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소위 그 인공지능 AI의 등장이죠. 또 클라우드 컴퓨팅, 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 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또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의 신기술이 결합 또는 융합돼서 실세계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개념이 다르죠. 모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돼서 그것을 모든 영역에 그 도입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 자동차 운전 그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기계가 알아서 이제 주행하고 멈추고 또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하는 그런 자율 주행 차 이런 그 것들을 이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소위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사물을 지능화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이제 6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여러분 교재 204쪽 중간 아래쪽에 보면 6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가속화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가속화. 지식과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고 속도의 견제가 지배한다.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고 인간과 로봇이 함께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여러분 이제 소위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 뭐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죠. 전에 그 바둑에서 세계 최고라고 하는 그 이세돌 구단과 소위 그 인공지능 그 로봇과의 그 바둑 대결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한 5번 대국에서 1번 이기고 4번을 졌는데요. 그야말로 이건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라고 그래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바둑에서만큼은 어떤 그 컴퓨터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기존의 자료들을 다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적용해서 이제는 훨씬 더 획기적인 그런 어떤 그 지능을 지닌 그런 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그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지능화입니다. 가속화가 됐고 지능화가 됐다. 인공지능과 로봇 및 사물 인터넷의 등장으로 모든 사물이 점점 스마트해지는 스마트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그 고도의 지능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이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혁명으로 디지털 신인류 트랜스 휴먼이 탄생하고요.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초연결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만물 인터넷 시대가 됐다. 또 슈퍼 연결의 시대가 되고, 또 소유 경제에서 공유 소비에 또 공유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는 협업의 시대가 됐다. 또 집단 지성의 시대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업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 결코 그 시대를 따라잡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감성화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을 이용한 창조적 즐거움과 감동을 중시하는 창조적 계급이 사회를 이끌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소위 감성 중심의 그 운해형 인간이 지배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성화. 그 다음에 초융합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식과 기술 등 모든 것이 경계와 구분을 넘어서 융합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융합시대가 온다. 그건 과거에 비해서 이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체계고 달라진 세상이죠. 그러니까 한 전문 분야의 그 고급 기술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라고 말할 수 없고요. 다른 분야의 기술과 능력을 접목시켜 가지고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획기적인 그런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융합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초고령화가 이루어진다. 소위 그 100세 시대가 되어졌다. 고령화 시대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과 관련된 산업이 더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이때는 노인 의료와 복지, 또 평생 학습 등이 강조되는 그런 그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고령화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산업화가 이제 신산업으로 이렇게 등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적인 변화, 또 획기적인 변화, 전혀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적 변화죠. 획기적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직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망 직업, 또 혁신 기술과 서비스 분야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직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혁신 기술 분야의 직업은 기술 그 자체와 관련된 직업을 탄생시킨다는 것이죠. 즉 신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잠깐 보면요, 그 신기술이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드웨어 차원에서 무인 자동차 개발자, 드론 개발자, 3D 프린팅 개발자, 인공지능 개발자, 또 로봇 개발자 등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각 기술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네트워크 차원에서 보안 관리에 필요한 직업들이 소위 새로운 직종으로 또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직업들이 이제 등장하고 뜨는 직업으로 그렇게 각광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직업은 제품생의 주변 기술 사용 방식에 따른 직업 파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가와 문화생활 또 개인적인 가치의 추구, 건강관리 등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직업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다시 또 보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직업들인데요. 주거복지사, 주거환경정리사, 생활코치, 민간조사원, 의료관광경영상담사, 크루즈 승무원, 산림치유지도사, 또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문화여가사, 도시생활 전문가, 또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 노년 플래너, 또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가, 유품 정리사, 동물 간호사, 또 반려동물 매니저. 예. 우리가 그냥 뭐 전혀 생소했던 그런 직종들, 직업들도 이제는 신직업으로 또 등장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여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어떤 사람의 그 노년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직업들이 이제 파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하나 뭐 보면 소위 그 노년 플래너 뭐 이런 직업은 참 생소한 그런 직업인데 앞으로 그런 직업들이 더 많이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그 새로운 직업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협받는 직업들이 있다. 예. 단순 노동은 물론이고 숙련공의 기술도 점점 기계와 로봇, 컴퓨터 등에 대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경영자 등의 전문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뭐 소위 아주 정밀한 수술 같은 것도 로봇 수술이 훨씬 더 깔끔하게 정확하게 해낸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제는 변호 업무도 로봇을 변호인으로 등장시키는 그게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판례 같은 것들을 다 알고 다 즉시로 꺼내서 대처하는 뭐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소위 엘리트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최고의 첨단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점점 쇠퇴하는 직업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런 로봇이나 컴퓨터가 얼마든지 훨씬 더 능가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위협받는 직업군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창업, 창직 및 신직업입니다. 첫째, 창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현실화하는 방안이죠. 우리가 창업을 한다라고 할 때에 이제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실제로
이루도록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창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여러분 교재에 잠깐 보면 즉 창업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을 이용하여 사업 아이디어에서 설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 혹은 시스템을 설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은 업체를 설립하는 과정과 결과, 또 쉽게 말해서 기업을 설립하는 모든 과정을 창업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창직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새로운 직업을 발굴 또는 개발하여 이를 토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그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직은 일의 내용 그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 즉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라고 하는 그런 그 새로운 직업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면 창직을 한 것입니다. 그가 카페를 개업했다면 창업을 한 것이죠. 만약 그가 다른 사람이 만든 카페에 그 바리스타로 일을 하게 되었다면 취업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약간씩 그 용어 자체를 이제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 있는 있으나 국내에 없는 새로운 직업으로 미래 일자리 수요가 있는 직업이나 오자가 났네요. 직업이나 외국과 국내 모두 있는 직업이지만 법제도의 정비 등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거기 209쪽에 중간 위쪽에 잠깐 보면요. 정부는 2013년 신직업 발굴 육성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요. 2017년 10개의 신직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인 육성 계획을 세우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정부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650개의 신직업을 선정했는데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없는데 외국에 있는 그 직업군을 말하는 거죠. 자, 각국의 고유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에 없는 외국 직업, 예를 들면 랍비, 또 악어 사냥꾼, 또 기모노 제작자, 스모 심판 등.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수준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없는 그 외국 직업군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또 인체 냉동 보존 전문가, 또 우주 비행사, 또 로켓 엔진 정비사 등을 말한다. 자, 법률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군은 예를 들면 사립탐정이나 또 자연치유사 등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시장과 맞지 않아 외국에만 있는 직업군은 예를 들면 여가생활 상담원이나 애완동물 시터, 또 이혼 플래너 등이다. 또 우리나라에 이미 도입되었으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외국 직업들을 예를 들면 보조교사,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등이다. 물론 지금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조금씩 도입하고 또 실제로 활동하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이런 분야에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는 이제 소위 그 글로벌 시대에 그 서로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또 발전하고 달라지는 변화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외국의 유망 직종이나 직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유망 직업으로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직업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상황이 허락되면 도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미 도입된 것은 점차 인식이 좋아지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자리 잡게 될 것이고 또 미래 창업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대학 교육 혁신해야 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자, 대학이 무엇인가?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에 설립되기 시작한 대학은 이제 주로 철학이나 논리학, 신학, 의학, 법학 등의 학문을 연구하는 그 상아탑으로서의 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이 소위 그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됐다. 전문인을 양성하는 어떤 직업적 전문인. 그래서 오늘날 대학은 취업이라는 관문을 앞둔 대학생들을 어떻게 키워 나가는가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혁신 기술이 주를 이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 교육에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211쪽 그 중간 위쪽에 보면 손을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느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기술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배워야 한다. 네, 아까 이제 협업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김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 교육은 컴퓨터로 대체하지 못하는 체험 활동과 실생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21세기 지구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 의식 및 타인과의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현재와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히 변화하는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및 또 지구 공동체의 도전적이며 글로벌한 안목의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그 작은 틀 안에 갖춘 그런 어떤 직업과 또 그런 교육이 아니라 모든 직업과 기술들을 통합할 수 있는 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필수 역량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교육입니다. 자, 미래 교육학자들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로봇이나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인간 교육의 고유의 영역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5C 또는 6C 교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달라져도 기계나 로봇으로 대체 불가능한 그런 그 교육의 영역이 있다. 거기에 이제 또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5C라고 하는 것은 창의력과 융합 능력, 또 의사소통과 공감 능력, 협업과 조정 능력, 또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컴퓨팅적 사고가 소위 그 5C 교육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C 교육은 콘텐츠, 또 협력,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그리고
자신감 등이 거기에 해당된다. 자, 여러분 내용을 좀 주목해 보면 어떻게 보면 5C나 6C 둘 가운데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런 그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112쪽 중간 위쪽에 보면요. 예, 이상에서 보듯이 협력이나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이 중복되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한마디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으로 함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에는 집단 지성을 통한 협업과 또 의사소통 능력 및 컴퓨팅적 사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5C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컴퓨팅적 사고에는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코딩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미래에는 코딩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으로 디자인 싱킹이 각광을 받고 있다. 디자인 싱킹은 아이디어의 새로운 전환과 인간에 대한 공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인데 이해하기, 공감하기, 또 문제 정의하기, 또 아이디어 생성, 프로토타입 생산, 공유하기 등 6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인간 고유의 능력을 더 개발해서 앞으로 더 그 기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로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213쪽에 그 맨 위쪽에 보면 도표가 하나 있어요. 거기 도표에 보면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 이런 도표가 있어서 잠깐 옮겨봤습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선은 창의성과 다양한 사고로 매사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렇죠. 뭐 어떤 모임이나 단체든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선호하죠.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용기를 가진 사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발전을 모색하는 사람. 기본과 인간 됨됨이가 갖춰진 사람. 정직하고 성실하며 예의 바른 사람. 인화 단결 협동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또 맡은 일은 과학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처리하는 사람. 조직과 발전과 자신의 성장을 동시에 성취시킬 수 있는 사람.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 감각과 능력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호한다. 참 어떻게 보면 완전한 사람 같긴 한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 인성적 소양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더군다나 앞으로 첨단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이제 3D 그 소위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군다나 인간 어떤 그 본성, 인성 그런 요소가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그 산업혁명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두 번째로 기업가 정신교육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그 창업 국가가 된 것은요, 어려서부터 소위 그 후츠파 정신 교육을 시킨 결과라고 합니다. 이 후츠파는 그 의미는요, 당돌함, 뻔뻔함, 용기, 도전 등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요. 이 후츠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타파, 질문의 권리, 어울림, 위험 감수, 목표지향, 끈질김, 실패로부터의 교훈 등 7가지 요소를 기본 정신으로 한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할 정도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주 당당하게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소위 후츠파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후츠파 정신 교육을 굉장히 강화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특유의 도전 정신의 교육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국가에서도 제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한 결과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도전 정신, 거기에다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그 맞물려서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의 214쪽에 그 중간에 보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업가 정신을 이룰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상력, 창조성, 혁신이 선행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상상력은 문제에 몰입하는 태도를 통해 대안을 구성하는 행동이고요. 또 창조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동기를 부여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창조적으로 실험하는 행동입니다. 혁신은 집중하여 자신만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문제를 재구성하는 행동이다. 자,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끈기 있는 태도로 해결책을 추구하고 타인에게 영감을 주어 협업하도록 하는 행동이다. 자, 결론적으로 기업가 정신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끈기 있게 해결책을 추구하되 타인에게 영감을 주어 협업하도록 하는 능력인데, 이는 먼저 상상력, 창조성, 혁신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런 교육의 분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죠. 큰 네 번째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 교재 거기 그 215쪽 위쪽에 보니까 박길서라고 하는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의 그 말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에 따르면 인간의 생로병사라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간이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이를 인위적으로 무너뜨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215쪽의 중간 위쪽에 보면요, 예를 들면 인간의 유전자 변이나 복제를 통한 노화 및 죽음을 정복하려는 것과
또 유전자 인감, 복제 인감, 합성 인감, 우리가 뭐 사이보그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자, 인공지능 인감, 인공지능 로봇 인감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새로운 인간들이 등장하여 글쎄요, 뭐 인간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인간을 대신하는 그런 어떤 그 로봇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인간은 신,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종교적 필요성이 상실되고 인간 본위의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능력을 절대화해서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 뭐 이런데 초점을 맞추고 관점을 맞추고 있다. 또 하는 것이죠.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앞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미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부인하고 따라서 기독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문화와 또 기술 능력의 발전은 점점 종교라고 하는 또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걸 생각을 조금 더 좀 달리 생각한다면 소위 그 4차 산업혁명을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문화명령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능동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가운데 비기독교적인 것을 지향하면서 기독교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대안으로 몇 가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즉 문화명령 차원에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데 긍정적이 되게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소위 그 문화명령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소위 그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런 선언을 이제 우리가 소위 그 문화명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제 접목시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결코 인간의 어떤 그 종교성과 또 신앙성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절대자 창조자가 인간에게 부여한 그 문화명령 차원으로 그것을 그 이해하고 그것을 도입한다면 어떤 그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종교적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발전과 변화,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은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고 인간의 삶을 더 좀 이렇게 그 활력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간 스스로 어떤 기계의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인간이 주체가 돼야 되고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마치 그 폭주 기관차와 같이 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그것을 잘 조절하고 또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잘 조절해서 바르지 못한 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좀 조정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모든 인간의 그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13장 춤추는 일자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15주차가 돼서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갔죠. 또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한 학기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기말고사 볼 텐데요. 전에 내가 예고했던 대로 시험 범위를 내가 제안시켜 주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제2장 일자리 선택의 갈림길에서 제5장 삶을 변화시키는 자기계발, 제9장 차이를 존중하면 통한다, 제12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 요 4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기독교 인성 수업의 목표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강의 계획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1주차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별표 3개 땅땅땅 했다. 뭐 그런 얘기. 어쨌든 기독교 인성 수업의 목표 그것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시험은 교재와 PPT 강의에서 나오고요. 영상 강의 중심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유형은요, 단답형 주관식 및 서술형 주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충분히 보시고 또 영상을 충분히 보시고 다음 주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이제 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기 바랍니다.